또 시작이네. 3일이면 끝나. 댓글창이 비웃음으로 도배될 때 한 작전명인 조용히 세계 금융시장의 숨통을 틀어쥐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 우리말로 장대한 분노입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 때마다 투자자들은 학습했죠. 쏘고 출렁이고 3일 뒤 원상 복구. 그런데 이번엔 왜 그 익숙한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걸까요? 2026년 지금 미 해군 항모 2척과 전투기 110대 이상이 동시에 전개됐고, 목표는 체면칠의 보복이 아닌 이란 정권 자체의 교체입니다. 유가 폭등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을 직격하고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연쇄고리,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쏘는데 뭐가 다름? 환율 1600원 뇌피셜 전에 3일이면 끝남, 경 존버. 이런 댓글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게 있죠.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따지면 중동은 거의 한 세대에 한 번꼴로 대형 무력 충돌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지만 결국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2월입니다.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했을 때 전 세계가 얼어붙었죠. 그날 유가는 단숨에 4%를 넘게 뛰었고, 뉴스 헤드라인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자극적 문구가 빼곡히 올라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공포가 번졌고, 증권사 앱에는 매도 주문이 빗발쳤죠. 그런데 결과는요? 일주일도 채 안 돼 시장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22발을 쏟아부었지만, 공격 수시간 전 이라크 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사실상의 사전 통보가 이뤄졌죠. 미군 사망자는 제로. 미국도 추가 보복 없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쏘고 맞고 악수하고 끝. 이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단단하게 각인됩니다. 중동 리스크는 곧 매수 기회다. 이 공식은 꽤 오랫동안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320여 발을 직접 발사했을 때조차 마찬가지였죠. 역사에 기록될 사건 앞에서도 S&P 500 지수는 이틀 만에 낙폭을 깨끗이 회복했습니다. 봤지? 또 3일이면 끝이잖아. 그 자신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확신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학습된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늑대가 절대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늑대가 정말로 나타난 날, 아무도 그 비명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2026년 에픽 퓨리의 작전 편제표에는 과거의 핑퐁 게임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규모의 전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하나의 암묵적 규칙이 있었습니다. 때리되 죽이진 마라. 2020년 1월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날려버리자 이란 최고 지도자는 혹독한 보복을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22발을 쏟아부었죠. 그런데요, 공격 수시간 전에 이라크 정부 채널로 미국의 사실상의 귀렴이 들어갔습니다. 미군 사망자 제로. 다만 이후 100명 이상이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럼에도 미국은 추가 타격 없이 물러섰고요. 양쪽 다 자기 국민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한 뒤 조용히 커튼을 내린 겁니다. 프로레슬링이 떠오르시죠? 거칠어 보이지만 대본이 있는 쇼. 2024년 4월 이란이 사상 최초로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20여 발을 직접 쏜 날도 같은 각본이었습니다. 발사 타이밍이 주변국에 공유됐고 대부분이 사전 요격됐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틀이면 회복한 겁니다. 시장은 각본을 읽을 줄 아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다릅니다. 2026년 에픽 퓨리 앞에서 이 대본이 불에 탑니다. 첫 번째 증거, 투입 전력의 규모부터 봐주십시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2개가 동시에 전개됐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아라비아해에, USS 제럴드 알 포드가 동부 지중해에 자리 잡았죠. 항모 전단 하나가 뭐냐고요?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잠수함, 보급함까지 합쳐 수천 명이 움직이는 바다 위의 전투 도시입니다. 여의도 면적에 군사기지를 통째로 띄워놓은 거죠. 이게 2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실전 교전 태세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더 소름 끼칩니다. 미 공군이 F-15E, F-16, F-22, F-35 등 전투기 110대 이상을 중동으로 급파했습니다. 특히 F-22 스텔스 전투기가 10대 이상 포함됐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자 러시아 등 외부 개입까지 차단하겠다는 시그널이죠. 결정적 차이,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의 목표는 상대 뺨을 한 대 치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에픽퓨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산업, 해군 전력의 동시 무력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접수하라고 선언한 사실상의 정권 교체입니다. 프로레슬링이 끝나고 진짜 격투기가 시작된 겁니다. 대본은 사라졌고 한쪽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치킨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란도 쓰러지기 전에 꺼낼 카드가 있다는 점이죠.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하고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을 단번에 움켜쥘 수 있는 카드. 군사력만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연간 8천억 달러를 넘깁니다. 이란은 그 40분의 1도 안 되죠. 항모 전단 2개에 전투기 110대 이상을 전개한 미국 앞에서 이란이 정면 대결로 이길 확률은 솔직히 말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란 지도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이 꺼낼 카드는 같이 죽자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출구,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3km입니다.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그 안에 2줄 뿐이고 각 항로의 폭은 3km가 채 안 됩니다.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서 25%가 매일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유조선만 20척 넘게 지나가는 지구 경제의 경동맥이죠.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 전체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촘촘히 깔려 있고 해협 입구에는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이 대기 중이죠. 미 해군이 이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며칠, 길면 몇 주가 문제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벌어지는 일을 숫자 하나로 압축하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는 오래된 경험치기 하나 있죠. 글로벌 원유 공급이 1% 줄면 유가는 대략 4% 안팎으로 뜁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봉쇄되면 공급 감소분은 1%가 아닙니다. 20%입니다. 단순 산술로도 유가는 현 수준에서 80%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럴당 70달러대인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는 시나리오. 과장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은 자국 해안의 미사일만 쓰는 게 아니죠. 이라크, 예멘, 레바논, 시리아에 걸쳐 수십 년간 키워온 민병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물동량을 크게 줄여놓은 전력이 있죠. 호르무즈와 수에즈 두 병목이 동시에 조여진다면 전 세계 해상 에너지 수송의 심장과 허파가 함께 멈추는 셈입니다. 이란이 노리는 건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겁니다. 나를 끝내려면 당신네 경제도 같이 끝난다. 이 협박이 허풍인지 아닌지는 유가 차트가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가 폭등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피를 흘릴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유가 폭등의 첫 번째 희생양은 베이징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왜 중동 한복판의 전쟁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느냐? 답은 중국이 지난 수년간 조용히 만들어온 에너지 생존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 소비량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죠. 그런데 그 수입선의 구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는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은 국제 시세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쓸어 담아 왔습니다. 일종의 할인 마약이죠. 정상 가격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제조업 원가를 제재국들의 투매 물량으로 억지로 눌러온 겁니다. 싸니까 샀고 더 사니까 의존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 이유는 우회 수입이 많기 때문이죠.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량은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는 원유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중국은 부족분을 사우디, UAE 같은 정상가 시장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면 호르무즈 봉쇄로 국제 유가 자체가 12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을 겁니다. 싼 기름은 끊기고 비싼 기름의 값은 폭등하는 이중 타격이죠. 여기에 물류 병목이 겹칩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오는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인도양을 건너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단일 루트에 극도로 집중돼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출발점 자체가 차단되고 설사 우회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운임과 보험료가 폭등하죠. 2024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때 컨테이너 운임이 서너 배 뛴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충격은 에너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중국 공장의 전기료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최종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데 경기는 이미 부동산 침체와 청년 실업으로 식어있는 상태. 경제학 교과서가 가장 꺼리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세계의 공장이 기침을 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파장은 전통 제조업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과거의 유가 폭등은 항공사 주가를 끌어내리고 정유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전통 산업 안에서 돈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 시장 전체의 판이 뒤집히진 않았죠. 그런데 2026년의 유가 쇼크는 과거와 전혀 다른 곳을 정조준합니다. 지금 나스닥의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 빅테크,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심장부입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삽니다.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지는데 소모되는 전력이 구글 검색 한 번에 약 1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를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전체로 걸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2025년 한 해에만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설비 투자, 이른바 캐벡스가 합산 2천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맞먹는 돈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확보에 들어간 겁니다. 이 천문학적 투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에너지 비용이죠. 데이터 센터 한 동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소규모 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서울 강남구 전체 가구가 1년간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한 곳이 빨아들인다고 상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시설을 수십, 수백 개 동시에 짓고 있는데 전기료가 갑자기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 계산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전력 도매가가 뜁니다.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이 치솟으면 빅테크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죠. 캐벡스를 줄이거나 마진을 깎거나 어느 쪽이든 월가의 실적 기대치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다시 올려야 합니다. 고금리는 성장주의 천적이죠.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공식에서 분모가 커지면 아무리 화려한 AI 성장 스토리도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 폭등, 전력 비용 급등, 캐벡스 축소 압력,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성장주 밸류에이션 붕괴. 도미노가 6개입니다. 첫 번째 패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 패는 여러분의 증권 계좌에서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환율 1,600원에 코스피 반토막이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한 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당장 주식을 전부 팔고 금고에 현금을 쌓아야 할 것 같죠? 유튜브에는 벌써 자극적인 썸네일이 넘칩니다. 환율 1,600원 간다. 코스피 1,500 각오해라. 한국 경제 끝났다. 공포는 클릭을 부르고 클릭은 알고리즘을 타고 알고리즘은 더 큰 공포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폭락론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자체의 방어력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미국은 중동 원유에 목숨을 걸고 있었죠. 수입 의존도가 하늘을 찔렀고 아랍 산유국들이 금수 조치를 걸자 주유소마다 차가 줄을 섰습니다.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셰일 혁명이 판을 바꿨죠. 2025년 기준 미국은 하루 원유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자국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오히려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 본토의 에너지 수급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합니다. 전략 비축유라는 안전판도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하루 수백만 배럴을 시장에 풀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도 비축분 공동 방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실제로 이 카드가 사용됐고 유가 상승세를 일정 부분 눌러주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보유한 여유 생산 능력도 변수죠. 이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일부 갖추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물량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뚫으려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동시에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를 넘고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유동성 안전장치가 가동될 여지도 있죠.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방어수단의 층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조건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경로 위에는 여러 겹의 완충장치가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반토막을 외치는 것도 3일이면 끝나를 외치는 것도 양쪽 다 한쪽 눈을 감은 주장이죠.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공포도 난관도 아닌 과거의 데이터가 알려주는 냉정한 확률입니다. 데이터는 감정을 이기는 법입니다. 차트를 펼쳐보겠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걸프전이 터졌을 때 S&P 500은 석 달에 걸쳐 약 17에서 18% 빠졌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안팎에서 단숨에 2배 가까이 뛰었죠. 세계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주도의 지상전이 시작된 1991년 1월 시장은 반전합니다. 사막의 폭풍작전 개시 첫날에만 유가가 33% 급락하고 S&P 500은 3.7% 반등했죠. 침공 1년 뒤 S&P 500은 전쟁 전 수준보다 오히려 10% 이상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를 보죠.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 미국 증시는 4거래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재개장 첫 주에 S&P 500이 약 12% 급락했죠. 그때의 공포는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심리적 붕괴였으니까요. 하지만 약 2달 뒤인 12월 초 시장은 9월 10일 종가를 회복했고 이듬해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더 빨랐습니다. 개전 직후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은 한 달 만에 10% 넘게 뛰었죠. 패턴이 보이십니까? 전쟁이 터지면 시장은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나 공포의 정점,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이 댓글창을 뒤덮는 바로 그 지점이 역사적으로 매수 타이밍과 거의 정확히 겹쳤습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뉴스의 방향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전쟁의 윤곽이 잡히는 순간 숫자가 나쁘든 좋든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2026년의 변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AI 인프라와 에너지 비용의 결합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를 품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역사를 믿고 존버하라는 말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오되 회복의 속도와 경로가 종목마다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게 이번 국면의 진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림길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일어서고 어떤 종목이 주저앉을까요? 주식 다 팔고 현금 들고 계세요. 이 말처럼 무책임한 조언이 없습니다. 현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국면에서 현금의 실질 가치는 매일 녹아내리죠. 반대로 지금이 매수 기회라며 무작정 풀베팅하라는 것도 도박입니다. 필요한 건 겁먹는 것도 덤비는 것도 아닌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잉여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유가 폭등과 금리 상승이 동시에 오면 빚이 많은 기업부터 쓰러집니다. 반면 벌어들이는 현금이 투자와 이자를 치르고도 넉넉히 남는 기업은 위기를 견딜 체력이 있죠. 경기가 흔들릴수록 이런 기업의 주가는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 현금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원칙, 위기가 키우는 산업을 주목하십시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전쟁이 나든 말든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비용이 치솟을수록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몸값이 올라가죠. 데이터 센터 냉각 장비, 전력 변환 장치, 고효율 송배전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유가 상승이 비용이 아닌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 절박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 분할 매수의 규율을 지키십시오. 7장에서 살펴봤듯 전쟁 국면에서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포가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간격으로 나눠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회복기에 평균 매입 단가가 시장 수익률을 이겨왔습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죽이는 건 전쟁이 아니라 대응의 부재입니다. 수출과 에너지 수입에 동시에 의존하는 한국 투자자라면 이번 국면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3일 뒤 끝날 해프닝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기회로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